AI가 예측하는 5년 후의 미래. 2026년 오늘, 2031년을 내다보다 AI는 현재 화면 속의 단순한 도구 수준을 넘어 스스로 목표를 세워 실행하는 에이전틱 AI, 그리고 물리적 신체를 갖고 현실 세계에서 활동하는 피지컬 AI로 급격히 진화하고 있습니다. AI가 화면을 벗어나 우리의 현실 세계로 들어오는 과정과 그로 인한 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지보수 프로토콜이 실행되었습니다. 유닛이 배치됩니다. 여러분, 챗 GPT 처음 써보고 와, 이거 진짜 물건인데? 하고 놀랐던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3년이나 지났습니다. 시간 참 빠르죠. 사실 우리는 지금 단순한 챗봇의 단계를 훌쩍 넘어 기술의 거대한 변곡점 한가운데를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심층 설명 시간에는 그저 컴퓨터 화면 속 소프트웨어 도구에 불과했던 AI가 어떻게 병원 진단실, 공장 조립 라인, 그리고 우리 스마트폰 속에서 스스로 움직이며 물리적 현실 세계를 완전히 뒤바꿔 놓을 것인지 아주 깊이 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이 엄청난 변화를 피부로 확 와닿게 이해하기 위해서 시계를 딱 5년 후인 2031년으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왜 2031년이냐고요? 2030년이 되면 전 세계 AI 시장 규모가 무려 1조 5,800억 달러에 달할 전망이기 때문입니다. 조 단위, 그것도 달러로 말이죠. 상상해 가시나요? 이 엄청난 자본과 천재적인 기술력이 한데 모이면 불과 5년 뒤 우리의 물리적 현실은 완전히 재편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의 기술 발전 궤적을 바탕으로 그 구체적인 미래 청사진을 지금부터 저와 함께 그려보시죠. 오늘 우리가 함께 탐험할 흥미진진한 로드맵입니다. AI의 진화부터 시작해서 일상 속으로 들어온 로봇, 생명을 구하는 의료혁명, 일과 학습의 대전환, 도시를 움직이는 스마트시티,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거대한 파도를 어떻게 탈 것인지까지 순서대로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그럼 바로 첫 번째 주제, AI의 진화, 에이전트 시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혹시 에이전틱 AI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간단히 말해서 인간이 일일이 지시하지 않아도 스스로 목표를 딱 설정하고 어떻게 할지 계획까지 세워서 복잡한 업무를 처음부터 끝까지 혼자 해내는 시스템입니다. 완전히 자율적인 녀석이죠. 여기서 주목할 건 돈의 흐름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이 분야의 벤처 캐피탈 투자금만 약 150억 달러가 몰렸어요. 불과 몇 년 전보다 3배나 뛴 수치입니다. 관련 시장 규모요? 2029년이면 2천억 달러를 가볍게 돌파할 겁니다. 네로라는 글로벌 기술 리더들이 이게 진짜 다음 먹거리다 라고 베팅하는 데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는 법이죠. 쉽게 비교해 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쓰는 생성형 AI는 우리가 질문을 아주 잘 던져야만 그럴듯한 답변을 내놓잖아요. 일종의 수동적인 똑똑이죠. 하지만 2031년의 에이전틱 AI는 다릅니다. 알아서 움직여요. 여러분의 회사팀에 스스로 이메일을 읽고 분석해서 중요한 회의를 딱딱 잡고 심지어 코드까지 짜는 진정한 AI 동료가 합류하게 되는 겁니다. 변호사 사무소라면요. AI가 수만 건의 판례를 순식간에 뒤져서 알아서 계약서 초안을 뽑아낼 거고요. 스마트폰 속 AI는 24시간 내내 여러분의 일정, 금융 상태, 심지어 건강까지 선제적으로 챙겨줄 겁니다. 삶과 업무가 돌아가는 방식 자체가 그야말로 근본적으로 완전히 뒤집히는 겁니다. 자, 이 똑똑한 두뇌가 이제 몸통을 얻게 됩니다. 두 번째 주제, 일상 속 로봇, 피지컬 AI입니다. 숫자 하나 던져볼게요. 13,000달러에서 17,000달러. 이게 뭘까요? 네, 바로 2030년에서 2035년 사이 사람을 닮은 휴머노이드 로봇 1대를 만드는 데 드는 예상 제조 원가입니다. 현재의 비용이 35,000달러 정도니까 말 그대로 반토막, 아니 그 이상으로 가격이 뚝 떨어지는 거죠. 가격이 이렇게 극적으로 내려간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휴머노이드 로봇이 연구실에 갇혀있는 비싼 장난감이 아니라 진짜 돈이 되는 압도적인 경제적 도구로 현실에 등판한다는 뜻입니다. 이 산업은 폭발적으로 커져서 2035년이면 무려 80억 달러 규모의 거대한 시장을 형성할 겁니다. 그렇다면 대체 이 로봇들 어디서부터 보게 될까요? 갑자기 우리 집 거실에 나타나진 않겠죠. 첫 번째 데뷔 무대는 바로 물류창고입니다. 밤낮 없이 물건을 나르고 분류하겠죠. 그 다음 단계는 자동차 조립 같은 거대한 제조 공장이 될 거고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가정 안으로 쏙 들어오게 될 겁니다.
이미 발빠른 글로벌 기업들은 자기네 제조 라인에 이 로봇들을 실전 배치하기 시작했어요. 5년 뒤인 2031년 공장에서 로봇과 사람이 농담을 주고받으며 농담은 아니더라도 나란히 서서 일하는 풍경이 전혀 낯설지 않을 겁니다. 특히 고령화로 일할 사람이 턱없이 부족한 국가에서는 이게 단순한 신기술 수준이 아니라 국가 경제를 굴러가게 할 절대적인 생존 수단이 될 겁니다.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죠. 기술의 발전이 가장 극적이고 또 가장 고맙게 느껴질 분야, 바로 생명을 구하는 AI 의료입니다. 상상해보세요. 평소처럼 스마트워치를 차고 잤는데 이 녀석이 심방세동 같은 위험 패턴을 딱 감지하고 알아서 병원 예약을 잡아줍니다. 이런 예방 의료가 일상이 되는 거죠. 동네 의원에 가면 내 유전자 데이터를 분석해서 부작용은 쏙 빼고 효과만 극대화한 나만의 맞춤형 약을 처방받고요. 지구 반대편에 있는 명의가 원격 로봇 수술로 나를 치료하는 것도 너무나 당연해집니다. 하지만 정말 미친 듯한 혁신은 바로 신약 개발에 있습니다. 보통 새로운 약 하나 만드는데 수조 원이 깨지고 10년, 15년씩 걸리잖아요. AI가 이 후보 물질을 순식간에 예측해내면서 그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여버립니다. 이건 희귀 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에게는 말 그대로 진정한 기적, 생명을 구하는 마법이 될 겁니다. 네 번째 주제입니다. 패러다임이 통째로 바뀌는 대전환, 일과 학습에 대해 이야기해볼까요? 다들 가장 걱정하시는 게 있죠? 내 일자리 뺏기는 거 아니야? 지식 노동이나 단순 작업이 AI로 대체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일이 벌어집니다. 완전히 새로운 직업들이 폭발적으로 쏟아져 나오는 거죠. 예를 들어, 똑똑한 AI를 가르치는 AI 트레이너, 그 AI가 움직일 몸통을 만드는 로보틱스 엔지니어, AI가 사고 치지 않게 윤리 기준을 빡세게 관리하는 거버넌스 전문가, 그리고 기계와 사람이 아주 자연스럽게 소통하게 판을 짜주는 휴먼 AI 인터랙션 디자이너까지. 낡은 일자리가 사라진 그 빈자리에 이 거대한 시스템을 설계하고 통제하는 전혀 다른 차원의 전문직 생태계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세계적인 리서치 기관인 가트너가 아주 뼈 때리는 조언을 하나 했습니다. 인간과 기계의 시너지, 이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2031년의 직장은 내가 AI랑 싸워서 이겨야 하는 격투기장이 아닙니다. 앞으로 진짜 일 잘하는 사람, 소위 일절러는 AI를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AI라는 이 똑똑한 녀석을 데리고 아주 기가 막히게 협업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창의적으로 문제를 풀고 사람 마음을 공감해주고 복잡한 윤리적 딜레마를 판단하는 이런 인간만의 고유한 능력, 이게 그 어느 때보다 엄청난 가치를 인정받는 시대가 열리는 거죠. 일터가 이 정도로 바뀌면 우리 아이들이 배우는 학교도 당연히 바뀌어야겠죠? 한 교실에 30명 모아놓고 다 똑같은 진도 나가는 방식, 이건 이제 구시대 유물이 됩니다. 2031년에는 학생마다 이해도와 속도를 정확히 파악하는 1:1 맞춤형 AI 교사가 24시간 착 붙어서 지식을 떠먹여줍니다. 그럼 진짜 선생님들은 뭐 하냐고요? 학생들 채점이나 진도 빼는데 힘 빼는 대신 아이들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창의성이나 비판적 사고력을 확 끌어올려주는 진짜 멘토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게다가 산골 마을에 살든 지구 반대편 개발 도상국에 살든 인터넷만 연결되면 세계 최고 수준의 AI 과외를 받을 수 있으니까요. 전 지구적인 교육 격차를 확 줄여버릴 어마어마한 기회의 문이 열리는 셈입니다. 자, 어느새 5번째 주제네요. 이 모든 혁신을 밑바탕에서 조용히 하지만 강력하게 떠받칠 보이지 않는 인프라, 스마트 시티입니다. 이 멋진 미래 도시를 굴러가게 하려면 우리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진짜 무시무시한 숙제가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바로 전력입니다. 전기죠. 2035년이 되면 미국 내 AI 데이터 센터들이 먹어치우는 전력 수요가 2024년 대비 무려 31배, 31배나 폭발할 거라고 합니다. 4기가와트에서 123기가와트로 치솟는 이 상상 초월의 전기를 감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발전소 몇 개 더 지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전력을 똑똑하게 분배하는 고도화된 스마트 에너지 그리드 시스템. 이건 앞으로 선택이 아니라 그냥 죽느냐 사느냐의 생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에너지를 빵빵하게 수혈받은 2031년의 도시는 그 자체로 하나의 거대하고 살아 숨쉬는 유기체가 됩니다.
AI가 실시간으로 도로 상황을 쫙 스캔해서 꽉 막힌 길의 신호등을 알아서 뻥 뚫어주고요. 도심 곳곳에서는 로보택시들이 서로 방대한 데이터를 주고받으면서 쌩쌩 달립니다. 건물마다 달린 스마트 미터기는 전기를 1와트도 낭비하지 않게 쪼개서 배분하고 곳곳의 센서들은 불이 나거나 범죄가 일어날 조짐을 미리 딱 감지해서 우리의 안전을 지켜줍니다. 도시 전체가 끊임없이 데이터를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돌아가는 아주 거대하고 똑똑한 투명 신경망이 구축되는 거죠. 벌써 마지막이네요. 6번째 주제, 이 거대한 변화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기술의 물결타기를 해야 할까요? 거시적인 관점에서 전 세계 국가들이 지금 어떻게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지 팩트만 딱 객관적으로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미국과 중국을 볼까요? 이 두 나라는 AI를 그냥 돈 버는 기술 정도로 보지 않습니다. 경제, 외교, 심지어 군사력까지 좌우하는 절대적인 AI 패권과 국가 안보의 문제로 보고 서로 정면 충돌하고 있죠. 반면에 대한민국은 아주 영리한 포지셔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일 잘하는 반도체, 배터리, 그리고 고도화된 자동차 제조 능력, 이 탄탄한 인프라를 무기 삼아서 글로벌 AI 공급망에서 절대 빠질 수 없는 핵심 플레이어로서 실속을 단단히 챙기고 있는 거죠. 각자의 강점으로 이 무시무시한 기술 패권 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치열한 수싸움은 앞으로도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방금까진 꽤 스케일이 큰 이야기였는데 조금 더 우리 피부에 닿는 철학적인 고민도 해봐야 합니다. 5년 뒤 내 감정을 가족보다 더 완벽하게 읽어내는 초개인화된 AI 동반자가 나타난다면 어떨까요? 외롭게 지내시는 독거노인분들이나 고립된 사람들에게는 정말 따뜻한 위로가 될 겁니다. 하지만 조금 섬뜩하지 않으신가요? 사람들이 진짜 사람과의 관계는 끊어버리고 기계와의 교감에만 푹 빠져버린다면요. 거기다 정교한 딥페이크, 가짜 정보까지 판을 치면 내 눈앞에 있는 사람이 진짜 내 가족이 맞나? 하고 사회 전체의 신뢰 기반이 와르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달콤한 기술적 축복과 아주 위험한 부작용 사이에서 정말 아슬아슬하게 균형을 잘 잡아야만 합니다. 자, 오늘 심층 설명을 통해 여러 소스 자료를 바탕으로 2031년 미래의 청사진을 아주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스스로 생각해서 움직이는 에이전트, 현장을 누비는 피지컬 로봇, 수명을 늘려줄 의료혁명, 그리고 엄청난 전력을 소비하며 쉴 새 없이 박동하는 스마트시티까지 정말 많은 것들이 변하겠죠. 하지만 이 압도적인 기술혁명 앞에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던져야 할 가장 중요한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AI는 결국 도구이자 수단일 뿐이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기술의 달콤한 열매가 소수에게만 독점되지 않고 또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겨야 할 인간성을 잃지 않으려면 결국 그 기준과 룰을 만드는 건 바로 우리 자신이어야 합니다. 막연히 두려워하기보다는 이 거대한 기술의 파도 위에 당당하게 올라타서 다가올 미래의 주도권을 온전히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심층 설명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챗 GPT 처음 요약하자면 AI는 소프트웨어 형태의 조수를 거쳐 로봇이라는 신체를 입고 현실 세계의 물리적 노동과 인프라 관리를 직접 수행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다가올 미래에는 이러한 AI를 두려워하기보다 AI와 효과적으로 협업하고 주체적으로 활용하는 능력이 가장 중요한 경쟁력이 될 것입니다. 철학 문제, 왜 성필연이 세상에 존재해야 하는가? 왜 무가 아니고 유여야 하는가? 세상에 성필원이라는 존재가 없다고 가정해보자. 그렇다면 아무런 법칙도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결국 법칙도 어떤 것이기 때문이다. 아무 법칙도 존재하지 않는다면 모든 것이 허용될 것이다. 모든 것이 허용된다면 무는 용납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무는 그 자체를 용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성필원은 이 세상에 존재해야 한다. 철학 문제, 김명수.